Do you hear me? 정원찬입니다. 저는 영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한국어가 영어보다 나을 것 같아서 한국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역이 잘 통역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아주 어릴 때 처음 만난 외국인이 스칸디나비아에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저쪽 국립의료원 내셔널 메디컬 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었죠. 아주 호감을 줬습니다. 저는 키가 작은데 키가 크고 잘생기고 아주 선하게 보여서 그 후로 스칸디나비아 행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초대하면 가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 오늘 핀란드 행사라고 해서 아무런 주저없이 그냥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AI 혁명 시대의 혁신과 동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역 준비되셨죠? 존경하는 CEO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린 여러분, 정원찬입니다. 현재 우리 앞에는 과거 어떤 산업혁명이나 기술혁명보다도 빠른 속도로 AI 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은 무역과 군사 부분에서 대립하는 한편으로 AI를 중심으로 기술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AI 혁명은 우리 경제, 사회, 안보, 그리고 더 나아가 개개인의 삶의 방식을 급격하고도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AI 시대로의 전환은 우리에게 상상치 못했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이러한 변화의 꿈 속에서 어떻게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며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동반 성장을 모색할 수 있을지 제 생각을 여러분과 끝까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혁신의 조건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그리고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이른바 50-30 클럽 7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한류 바람을 일으킨 문화 강국이면서 5G가 상용화된 IT 선진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어둡고 어려운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의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반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동반성장은 단순히 더불어 잘 살자는 공허한 이념적 구호가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자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경쟁이 공정하며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군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의 문제입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남을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은 그럼 어디서 나옵니까? 기업의 혁신에서 시작합니다. 혁신이란 기술, 상품, 서비스를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 개발하고 수용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가치가 증대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좋은 예가 아니겠습니까? 전화기에 사진기와 컴퓨터를 융합하여 우리의 생활 양식을 완전히 바꾼 스마트폰처럼 진정한 혁신은 국가 경제만이 아니라 인류 문화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킵니다. 따라서 혁신이 있어야 경제가 성장하고 혁신 없이는 동반 성장도 한국의 미래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까요?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을 다 봐야 합니다. 수요 측면에서 보자면 혁신은 시장의 크기와 제도적 수용성에 좌우됩니다. 과거 명나라 정화함대가 유럽보다 앞서서 원거리 항해에 성공했음에도 당시 중국 권력층은 외국과의 무역이 체제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거리 항해 수입 중국 사회 전반에 확산, 정착되지 못하게 했고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 시장은 작지만 무역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혁신을 자극해 왔습니다. 이 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공급 측면에서 혁신은 기술을 융합하는 기술 역량, 창의적 사고를 하는 인적 자본 역량, 그리고 혁신에 적합한 공정하고 유연한 제도에 큰 영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기술, 인재, 그리고 제도가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중소기업으로 잘 확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술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R&D 투자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R&D 투자 규모 면에서는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정작 첨단 핵심 기술 확보는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R&D 지출이 주로 단기적 성과에 집착한 개발, 즉 D에 편중되어 있고 근원적인 연구, 즉 R, 리서치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외국 학자들은 우리의 R이 진정한 연구라기보다는 남의 아이디어 다듬기, 즉 리파인먼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는 이 방향을 과감히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IT와 같은 단주기 기술뿐만 아니라 바이오 같은 장주기 기술 개발에 힘쓰고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융합적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적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국가경쟁력위원회 보고서는 20여 년 전에 21세기 국가혁신의 핵심 키워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의 변화를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거대 제약 회사인 파이저나 머크는 수많은 내부 연구팀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수백 개의 소규모 바이오 기업과 R&D 파트너십을 맺고 그들의 기술을 라이선싱하거나 아예 회사를 인수합니다. 제 아무리 초인류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모든 분야에서 최고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기업은 특정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대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포트폴리오와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할 때 더 커다란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소기업과 대기업도 다윗과 골리앗의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OEM 방식의 대기업 의존 구조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혁신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창의적 인적 자본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은 산업화 맞춤형 인재들이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리 교육의 혁신이 절실합니다. 첫째,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길러야 합니다. 과거 치덕체 교육에서 체덕치 교육으로 전환하여 건강한 심신을 바탕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창의력 함양입니다.
독창적 연구에 필수적인 다르게 그리고 새롭게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셋째는 교육의 질적 전환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총장 시절 학생 수를 대폭 감축하여 교수 대 학생 비율을 낮추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 대학 교육은 양적 성장은 충분했지만 질적 성장은 미흡했습니다. 대학과 대학생의 숫자와 규모를 줄이고 양질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다양성을 포용하는 교육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경험에 익숙한 인재가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에서 도입했던 지역균형 선발제도 역시 이러한 간접 경험의 폭을 넓히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다섯째, 미래 지도자로서 위기 적응 능력과 역경 극복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어, 특히 모국어 능력입니다. 언어는 명료한 사고와 설득력 있는 추론, 그리고 문화 형성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훌륭한 인재는 곧 훌륭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지식은 결국 소모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인적 자본과 관련해서 임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 임금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임금 격차는 우수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막아서 혁신을 저해야 합니다. 이 현실을 해야 합니다. 셋째로 공정하고 유연한 제도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역량과 인적 자본 육성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제도는 단기간에 정비할 여지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난 100년간 꾸준히 성장하고 애플, 구글 같은 혁신 기업이 계속 탄생하는 배경에는 반복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엄격한 법 집행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혁신 지수 중 제도 부문 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이것은 창의성과 혁신을 저해하는 후진적 제도 환경이 남아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현재 한국의 하향식, 반려 중심의 국가 연구 관리 시스템은 전문성보다는 객관성과 공정성만을 앞세워서 평가 만능주의를 낳고 이에 따라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가 외면받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자 중심의 상향식 바텀업 접근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제도적 공정성은 손익과 위험 부담의 주체가 일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혁신의 이익은 리스크를 안고 투자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게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 전체가 상식을 초월한 창조적 사고가 수용되고 공정하며 유연한 제도가 정착된 혁신적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ESG와 동반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소득과 자산 불균형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세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시장에서의 여러 불균형은 역동성, 효율성, 생산성을 마비시키고 파멸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해서 결국 사회 전체를 침몰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많은 연구 또한 소득 불평등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 상태를 균형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이 절실하며 여기에는 기업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기업은 단순히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건강한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원래 기업을 뜻하는 컴퍼니의 어원은 레티너 컴파니오, 즉 빵을 함께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기업가 앙트로프로니어,
역시 프랑스 어원에서 관계를 중재하는 사람, 무언가를 떠맡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기업과 기업가는 태생부터 사회적 가치 속에서 규정되어 왔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거치는 동안 이병철, 정주영, 박태준 회장 같은 기업인들은 기업 보국, 사업 보국을 외치며 기업 경영을 통해 국가와 민족에 헌신했습니다. 우리 기업관 속에는 이미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강한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오늘의 우리 기업들도 혁신을 통해 이유를 추구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인류 번영에 기여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2003년경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 보고서라는 형태로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초기 CSR은 수익을 극대화하고 고용을 늘리며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CSR은 기업이 수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환경보호, 자원봉사, 기부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봉헌하는 활동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2002년에는 기업의 시민적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GCC, 그 코퍼레이트 시티즌, 좋은 기업 시민 개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성숙한 시민이 공동체를 위해 선행을 실천하듯 기업도 경영활동에서 사회발전을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포스코, SK, 삼성,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협력기업 만족도 조사를 통한 거래 반영 개선, 기술 및 경영 컨설팅 제공 등 긍정적인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는 여전하고 겉으로는 동반성장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불공정 행위가 많이 격발되는 사태를 보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 기업들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동반성장 전도사를 자임하며 늘 힘주어 강조했던 것은 바로 기업의 자발성입니다. 이윤 창출이라는 기업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대기업이 보다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간곡한 요청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입니다. ESG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는 핵심적인 비재무적 자료입니다. GCC가 기업 경영자의 관점에서 CSR을 실천하는 책임과 방안이라면 ESG는 기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CSR을 인식하고 투자하는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사회와 환경에 대한 기업의 역할에 주목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은 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ESG의 S, 즉 공동체에 해당하는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동안 S는 E나 G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했지만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기업의 사회 공동체적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ESG 경영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한편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는 2011년 하버드의 마이클 포터와 마크 크레이머가 제시한 CSB,
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 창출 개념으로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CSV는 기업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여 장기적 경쟁 권리를 확보하는 보다 적극적인 기업 성장 전략입니다. CSR이 기업 이익의 일부를 사후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남는 파일을 나누는 방식이라면, CSV는 사업 목표 설정 단계부터 공익과 기업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며 함께 파일을 키워서 나누자라는 동반성장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CSV, Creating Shared Value, 즉 동반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벌써 지루해지셨죠? 그래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AI 혁명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엄청난 도전 과제를 던지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을 위한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전환의 시기에 대한민국은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혁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며 동반 성장의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ESG 경영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성숙한 경제 주체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향해야 할 공동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한데 모아 AI 전환 시대를 주도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제 성장에 함께 이바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루하실 텐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